유체 운동학에 대해서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운동학 같은 경우는 유체 운동이 왜 그렇게 그런 운동 양상을 보이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학문인데, 그런 분야인데, 영어로는 키네매틱스와 다이나믹스가 있다고 했죠. 그래서 다이나믹스 같은 경우는 그런 운동의 원인이 되는 힘까지 고려한 경우고, 키네매틱스는 원인을 빼고 운동 양상만 어떻게 표현하는지를 설명해 주는 분야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3장에서는 일단은 유체 유동을 우리가 설명하는 방법들에 대해서 배웁니다. 그래서 유체 유동의 종류는 뭐가 있고, 얘를 어떤 식으로 어널리시스를 하고 어떻게 표현하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배웁니다. 첫 번째 생각했던 것이 시스템하고 컨트롤 발륨이 있었죠. 다른 말로 컨트롤 매스하고 클로즈드 시스템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여러분들이 아주 친숙한 방법이 바로 클로즈드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어떤 유체 역학적에서 봤었을 때는 유체 입자는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어떤 특정 유체 입자 하나 내지는 그런 것들의 집합을 이렇게 정한다는 게 사실은 상상으로는 가능하지만 실제로 실험을 한다 했을 때는 불가능하죠. 눈에 안 보이니까. 그래서 그런 클로즈드 시스템을 많이 쓰는 것보다는 일반적으로 오픈 시스템을 많이 씁니다. 어떤 특정 영역은 내가 딱 정해줄 수 있죠. 그래서 그 영역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유체학적으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그것을 관찰하고자 할 때 컨트롤 발륨을 쓴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컨트롤 매스는 한번 컨트롤 매스를 구성하는 입자들이 정해지면 걔네는 절대 안 바뀐다. 그리고 컨트롤 매스 자체는 그 형태는 변할 수도 있다. 그죠? 그리고 그 컨트롤 매스의 표면을 통해서 열이나 일은 전달될 수 있지만은 실제로 어떤 새로운 유체 입자가 들어온다든지 원래 있던 유체 입자가 나간다든지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라고 하셨습니다. 오픈 시스템은 그 반대죠. 새로운 유체 입자가 들어올 수도 있고 나갈 수도 있죠. 그리고 모멘텀이나 에너지의 출입도 허락이 되는 것이 컨트롤 발륨입니다. 유체 이동을 분석하는 방법은 또 그 대상에 따라서 두 가지로 나눠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미소 유체 입자에 대해서 어널리시스를 하면, 즉 보존 법칙을 적용하게 되면 미분 방정식 형태로 보존 법칙에 대한 지배 방정식이 나타나게 되고, 그 미분 방정식을 풀 수만 있다면 그 결과는 그 유체 유동에 대한 디테일을 알게끔 해준다. 그래서 좌표값만 대입하면, 그리고 시간값만 대입을 하면 그 위치, 그 시간에서 그 유체 입자가 가지고 있는 어떤 성질들을 우리가 구할 수가 있다 하는 것이 바로 디퍼런셜 메서드였습니다. 인테그랄 메서드는 거시적인 컨트롤 발륨을 사용하는데, 컨트롤 매스 사용할 수도 있고, 보존 법칙을 적용할 때 인테그랄 폼 형태로 적용을 해서 얻게 되는 지배 방정식이 적분형 방정식이고, 이와 같은 경우는 좌표값을 대입했을 때 어떤 유체 유동의 성질을 알아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유동 시스템 전체에 적용되는 어떤 큰 특징들을 살펴볼 수 있다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이 이제 우리가 앞으로 3장 끝나고 4장, 5장에서 주로 하게 될 내용입니다. 또 유체 유동을 우리가 관찰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다 했는데, 라그란지안 방법과 오일러리안 방법이 있다 했죠. 지난 시간에 요거에 대해서는 간략하게 설명했으니까 오늘 여기부터 디테일하게 한번 보도록 합시다. 내가 라그란지안으로 유체 유동을 관찰한다 했을 때는 그 대상은 무조건 클로즈드 시스템이 되는 거예요. 오일러리안으로 관찰한다 했을 때는 오픈 시스템, 컨트롤 발륨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라그란지안이라고 하는 것의 특징이 뭐냐 하면은 어떤 한 대상을 정해서 걔를 따라다니면서 관찰하는 거죠. 그걸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때도 했고 중학교 때도 했고 대학교
계속 했던 겁니다. 근데 유체유동에서는 그게 안 된다 그랬죠. 눈에 안 보이기 때문에, 유체가 유경이 안 보이기 때문에. 그래서 유체유동에서는 유체유동을 관찰할 때는 일반적으로 오일러리한 방법을 많이 쓰는데, 여러분들이 친한 것이, 여러분들이 친숙한 것이 라그란지안 방법이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일로 어떻게 쉽게 잘 전환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제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라그란지안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들이 친숙하다는 게 뭐냐 하면은, 지금까지 동력학했던 거 생각해보면 야구공이 날아간다, 그죠? 여러분, 야구공을 한 딱정해서 걔를 따라다니면서 야구공이 초기 위치에는 어디 있었고, 걔가 시간에 따라서 어떤 궤적을 그리면서 움직이는지, 그죠? 그걸 관찰하는 거죠. 그리고 야구공이 날아가는 것도 자연계에서 일어나는 현상이니까 거기서도 질량 보존의 법칙, 운동량 보존의 법칙, 뭐 에너지 보존의 법칙들이 다 성립이 됐죠. 유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라그란지안으로 유체 유동을 관찰한다라고 했을 때 어떤 시스템을 관찰하는데, 시스템 내에 수많은 유체 입자들이 있을 거예요. 그 유체 입자 모두를 내가 일일이 따라다니면서 그것들의 운동을 관찰하겠다는 거예요. 그죠? 상상으로는 가능하죠. 이론적으로는 가능합니다. 컨트롤 발륨은 다시 한번 설명하지만은 어떤 영역을 정해놓고, 그죠? 그 영역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그걸 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그 영역이란 것이 오픈 시스템이기 때문에 새로운 입자들이 들어오고 원래 있던 입자들이 나갈 수 있는 거죠. 즉 입자들의 구성이 바뀔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 바뀌는 거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고, 그것이 들어오고 나가는 열려있는 입구나 출구에서의 어떤 운동의 특성들, 그리고 그로 인해서 컨트롤 발륨 내에서 어떤 물리량이 바뀌는 것들에 관심이 있다는 겁니다. 어떤 유체 입자가 어떤 물리량을 가지고 있는지는 관심이 없어요. 그냥 컨트롤 발륨 전체에서 새롭게 유체 입자가 들어오고 나감으로 인해서 그 안에 물리량이 어떻게 바뀌는지, 그 서피스에서 얼마만큼 많이 들어오고 얼마만큼 많이 나가고 있는지. 유체 입자가 들어온다는 얘기는 그 유체 입자가 갖고 있는 질량도 갖고 들어오는 거고, 그 유체 입자가 가지고 있는 모멘텀도 갖고 들어오는 거고, 그 유체 입자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도 갖고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유체 입자들이 들어오고 나간다는 얘기는 그런 매스, 모멘텀, 에너지들이 바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입구와 출구에서 어떻게 바뀌고 있는지, 그것으로 인해서 결과적으로 컨트롤 발륨 안에 그런 질량, 모멘텀, 에너지들이 어떻게 바뀌고 있는지를 관심을 가진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기존에 이미 알고 있던 보존 법칙들은 다 라그란지안으로 관찰해서 기술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질량 보존의 법칙이다, 운동량 보존의 법칙이다, 에너지 보존의 법칙이다. 여러분들이 배웠던 것은 다 라그란지안이에요. 오일러리안으로 관찰했을 때는 그런 보존 법칙을 설명하는 방법이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질량 보존의 법칙이 뭐예요? 클로즈드 시스템이 있는데 거기 질량 보존 법칙을 적용한다는 얘기는, 질량은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생성되거나 소멸되지 않고 보존된다는 것이 질량 보존의 법칙이죠. 클로즈드 시스템이 있으면 그 안에 어떤 유체 입자들이 있는데 얘네들의 질량이 안 바뀌겠죠. 시간에 따라서 시스템 내에, 클로즈드 시스템 내의 질량은 바뀌지 않는다는 것이 질량 보존 법칙이에요. 에너지도 마찬가지도, 에너지 보존 법칙도 생각해보면 클로즈드 시스템이 있으면 그 안을 구성하고 있는 유체 입자들은 안 바뀌니까 그 안에 에너지는 그 입자들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와 그 다음에 클로즈드 시스템이라고 하더라도 열은 출입할 수 있으니까 그 출입된 차이에 의해서 에너지가 더 생겨날 수 있다, 뭐 추가될 수 있다, 아니면은 감소할 수 있다. 그것이 에너지 보존 법칙이죠. 운동량 보존 법칙도 뉴턴의 제2법칙 적용하면 됩니다. 그래서 아주 직관적으로 우리들이 잘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이 라그란지안인데, 오일러리안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오일러리안에도 질량 보존의 법칙이 적용돼야 되고, 운동량 보존의 법칙이 적용돼야 되고, 에너지 보존의 법칙이 적용돼야 되는데, 다만 그것을 설명하는 방법이 오픈 시스템이기 때문에 새로운 유체 입자들이 들어오고 나가기 때문에 그 들어오고 나가는 효과까지 고려해준 보존 법칙으로 기술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를 유체역학 시간에 여러분들이 친숙해져야 된다는 겁니다. 어떻게 바꾸느냐? 기존에 쓰여있던 라그란지안 방법으로 관찰해서 쓰여졌던 보존 법칙을 오일러리안으로 어떻게 바꿔야 되느냐, 그걸 설명해 주는 것이 레이놀즈 트랜스포트 디어럼입니다. 보통 RTT라고 보통 표현하고 우리 책 4장에서 주로 설명해 줍니다. 그래서 이거를 4장에 가서 배울 거예요. 라그란지안하고 오일러리안의 차이가 뭔지는 여러분들이 명확하게 아셔야 됩니다. 교과서를 잘 읽어보고, 우리 교과서에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이 잘 되어 있으니까 꼭 읽어보시고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질문 있어요? 라그란지안, 오일러리안 차이가 뭐냐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들이 유체입자라고 생각하면, 여러분들 한 명 한 명이 유체입자라고 생각하면, 여기 지금 창문하고 강의실 문 다 닫아 잠그고, 여러분들은 딱 지금 여기 63명 정도 있으면은 여러분들 63명의 행동을 내가 일일이 관찰하는 거예요. 들어오지도 못하고 나가지도 못하게 만들어 놓고 계속 관찰하는 겁니다. 그게 라그란지안으로 관찰하는 거예요. 질량 보존의 법칙이 뭐냐? 63명이 지금 초기 시간에 있었다. 그러면은 다 닫았으니까 한 명도 못 나가고 못 들어오니까 시간이 지나도 63명 그대로 있어야 되는 거죠. 그게 질량 보존의 법칙이라는 거예요. 아주 우리가 직관적으로 잘 알고 있는 거죠. 그죠? 오일러리안은 뭐냐? 오일러리안은 뭐냐면 문이 다 열려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음대로 나갈 수도 있고 바깥에 있던 애들이 마음대로 들어올 수도 있는 거예요. 그죠? 그 경우에도 질량 보존의 법칙은 적용이 됩니다.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 10명 나가고 새롭게 5명 들어오면은 이 안에 몇 명의 학생이 바뀐 거예요. 쉽게 계산되죠. 5명이 준 거죠. 그죠? 그게 질량의 보존의 법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일러리안에서 질량 보존의 법칙은 질량은 생성되거나 소멸되지 않는다, 이것이 아니고 들어온 거하고 나간 거의 차이만큼 이 안에 질량이 바뀌었다는 것이 질량 보존의 법칙이라는 거예요. 원칙적으로는 같은 얘기지만은 설명하는 방법만 달라진다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질량에 대해서, 모멘텀에 대해서, 에너지에 대해서 어떻게 바꿔질 수 있는지를 설명하는 것이 레이놀즈 트랜스포트 디어럼이에요. 질문 없어요? 이 부분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잘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유체 유동을 구분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죠. 수많은 방법들이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라미나 유동, 충류 유동, 얘는 난류 유동이에요. 둘 다 여러분들이 다 실생활에서 경험해 본 적이 있는데 어떻게 구분하는지는 잘 모를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기 아주 큰 탱크가 있고, 탱크에 작은 관을 붙여가지고 관을 따라서 유체가 이렇게 흘러간다라고 할 때, 관지름이 아주 작다라고 한다면은 유체가 아주 투명하게, 수도꼭지도 못 쓸 때 물 열어보면 물이 이렇게 투명하게 나오는 경우 있죠. 그게 라미나 플로우예요. 그래서 여기다가 어떤 주사기 바늘 같은 걸 집어넣어갖고
파란 물감을 이렇게 풀어봤다. 주사기 바늘에서. 그러면은 파란 물감이 이 물을 따라서 흘러나올 때 이렇게 파란 물감이 퍼지지 않고 유체하고 동일하게 이렇게 나오면 이거 라미나 플로예요. 물론 파란 물감에 농도가 있으니까 농도에 의해서 주변으로 좀 확산이 되겠죠. 하루로 오면올수록 확산이 조금은 될 거예요. 그죠? 그렇지만은 유체 입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유체 입자들이 섞이지 않고 나란히 이렇게 내려오니까 얘들이 이 파란 물감이 어떤 선을 그리면서 나올 수 있겠죠. 이런 경우를 라미나 플로우라고 얘기합니다. 즉 유체 입자들이 위치 이동을 하지 않고,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서로 위치 이동을 하지 않고 유체 입자들이 마치 그 열과 오를 맞춰갖고 나란히 걸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뭐 행진을 한다, 그죠? 하면은 암열, 1열, 2열, 3열, 4열, 5열, 그 다음에 뭐 일행, 2행, 3행, 4행 쭉 있으면은 그 자기 위치를 지키면서, 정확하게 지키면서 함께 이렇게 움직이는 것, 그죠? 위치 입자들이 그런 식으로 움직이는 것을 라미나 유동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경우에 보게 되면 이런 파란 물감 입자는 확산에 의해서만 주변으로 퍼져가지, 농도 차에 의한 확산에 의해서만 주변으로 퍼져가지 유동 자체에 의해서 이거의 위치가 바뀌는 일은 없다는 거예요. 분자 확산에 의해서만, 농도 차에 의한 분자 확산에 의해서만 이렇게 물감이 퍼져나가지 유체 입자들이 서로 위치 교환을 해서 나가는 경우는 없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 같은 경우 일반적으로 이제 여기서 이제 일어나서 다 저기 뭐 601호로 옮겨라고 했었을 때 일반적으로 질서정연하게 움직이지 않겠죠. 다들 그냥 제가 아까 일찍 일어나는데 늦게 일어났네 해서 위치가 다 바뀔 거예요. 자리 옮겨라 그러면은 요대로 앉아 있는 게 아니고 옆방으로 가라 그러면은 또 위치가 다 바뀌겠죠. 옮겨가는 과정에서 위치가 바뀌는 경우예요. 그런 경우가 바로 터뷸런트 플로우입니다. 그래서 똑같이 이렇게 있는데 어떤 경우는 이렇게 물이 이렇게 투명하게 보이는데 수도꼭지에서 물 열다 보면은 어떤 경우는 물이 나오는 게 전혀 투명하지 않고 그 안에서 불투명하게 이렇게 물이 떨어지죠. 그래서 이 경우도 주사기 바늘을 삽입해 갖고 물감을 이렇게 흘려보내주면 어떤 경우는 위에처럼 되지만 어떤 경우는 나오다가 얘들이 금방 이렇게 파이프 전체에 다 확산이 돼서 나오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그죠? 이런 경우는 그 유동이 난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경우는 왜 그러느냐? 유체 입자들이 나란히 흘러가는 게 아니고 열과 오를 맞춰서 나란히 흘러가는 게 아니고 유체 입자들이 어떤 이유에 의해서 무질서하게 운동을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다른 한 놈이 다른 녀석을 추월했다가 추월당했다가 또 위치도 위에 있다가 중간으로 갔다가 아래로 갔다가 마음대로 막 바뀌는 거예요. 그런 특성을 보입니다. 그런 특성이 바로 터뷸런트 플로우예요. 그래서 얘는 라미나 플로우고 얘는 유동이 터뷸런트일 때 이런 특성을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물감이 이렇게 막 급작스럽게 파이프 전체에 이렇게 확산돼서 퍼지는 것은 농도 차에 의해서 갑자기 퍼지는 것이 아니고, 농도 차에 의해서라면 이렇게 서서히 퍼질 텐데 갑자기 퍼지는 것은 농도 차가 아니고 유체 유동의 특성에 의해서 그렇다. 즉 난류 특성에 의해서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터뷸런트 플로우의 특징이 뭐냐면은 유체 입자들의 운동이 랜덤합니다. 무작위적이에요. 랜덤하다는 것은 예측 불가능하다는 거죠. 그죠? 어떤 유체 입자가 지금 한 위치에 있다라고 하더라도, 여기 이렇게 있는 유체 입자가 있다 하더라도 얘가 그 다음 순간에 이 위치에 있을지 아래로 내려갈지 위로 올라갈지 모른다는 거예요. 물론 전체적으로 유동이 지금 오른쪽으로 있으니까 얘가 위로 갈 일은 없겠지만은, 상류로 갈 일은 없겠지만은, 라미나 플로우 같으면은 얘는 여기 있으면은 그 다음 순간에도 여기 있을 거고 계속 이 위치를 유지하면서 갈 거예요. 근데 이 경우는 터뷸런트 플로우는 그러지 못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위치 이동이 랜덤하다라는 특징이 있고, 이거를 다른 말로 케이오틱하다라고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라미나 플로우와 터뷸런트 플로우로 유체 유동을 구분을 해주는데, 그 특징이 뭐냐 하면은 라미나 플로우 같은 경우는 유체 유동을 구성하고 있는 유체 입자들이 다 질서정연하게 마치 열과 오를 맞춰갖고 행진하는 것처럼 그렇게 흘러가는 유동이 라미나 플로우고, 터뷸런트 플로우는 유체 입자들이 무작위적인 운동을 하면서 전체적으로 흘러갈 때 터뷸런트 플로우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경우에 내가 어떤 측정 장치를 가지고, 속도 측정 장치를 가지고 어느 한 지점에 대해서 속도 측정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라미나 플로우일 때 여기서 측정하고 터뷸런트 플로우일 때 여기서 측정했었을 때 이 측정한 속도를 오실로스코프에 기록을 해보면 라미나 플로우는 어떻게 되느냐, 다른 조건들 하나도 안 바꾸고 그냥 계속 오랫동안 측정을 해봤을 때 그 지점의 속도는 일정하게 나올 거예요. 외부 다른 조건을 안 바꿔주게 되면 어느 한 지점에 프로브를 삽입을 해서 이 프로브로 속도 측정을 해보면 저렇게 나올 겁니다. 이게 라미나 플로우예요. 터뷸런트 플로우다 라고 했을 때 똑같이 이 한 지점에 프로브를 설치를 해서 속도 측정을 해보면 내가 아무런 외부 조건, 다른 조건, 유동 조건들을 안 바꿔줬음에도 불구하고, 아니면 내가 고의적으로 이 유동 조건이 안 바뀌게 엄청나게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때 유동은 같은 지점의 속도가 시간에 따라서 천차만별이라는 거예요. 계속 바뀝니다. 왜냐하면 유체 입자들의 위치가 계속 바뀌니까. 거의 수많은 프리퀀시가 중첩돼서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 속도가 이거라고 해서 그 다음 순간의 속도가 어떨지는 예측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워낙 무작위적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그런 특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속도 측정을 했는데 시간에 대해서 살펴봤더니 저런 속도 분포를 보이더라 라고 하면은 이걸 라미나 플로우라고 할 수 있고, 내가 아무리 조건을 일정하게 유지시켜줘도 속도가 이렇게 계속해서 변하더라 그러면은 얘는 터뷸런트 플로우가 되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미리 예측할 수 없느냐, 꼭 측정을 해봐야 아느냐, 물감을 이렇게 풀어서 실험을 해봐야 아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연구를 해갖고 어떤 경우에 플로우가 터뷸런트가 되고 어떤 경우에 라미나 플로우가 되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걸 알 수 있는 것이 뭐냐면은 레이놀즈 수. 레이놀즈 수라고 하는 무차원 수가 있습니다. 차원이 없는, 즉 단위가 없는 어떤 수가 있는데, 레이놀즈라는 사람이 제안을 했고, 무차원 수는 들어봤죠? 무차원 수 처음 듣는 사람 없죠? 레이놀즈라는 무차원 수가 있는데, 레이놀즈 수의 정의는 뭐냐면은 어떤 유체 유동에 관여하는 비스코스 폴스와 그 유체 유동이 가지고 있는 이너셜 폴스의 비로 정의되는데, 이걸 정리를 하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로는 밀도고, V는 이 파이프 유동이 있으면 파이프 유동의 어떤 대표 속도가 될 것이고, D는 파이프의 지름, 뮤는 다이나믹 비스코시티가 될 겁니다. 키네매틱 비스코시티를 쓰면 이렇게 정의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레이놀즈 수는 비스코스 폴스 분의 이너셜 폴스인데, 저것이 왜 이렇게 되는지는 나중에 7장에서 배울 거예요. 지금은 그거는 궁금해하지 말고, 비스커스 폴스와 레이놀즈 수는 비스커스 폴스와 이너셜 폴스의 비로 정의가 되는데, 이런 것들의 함수다 라는 것만 일단 이해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 레이놀즈 수를 보면 이 파이프 유동이 난류일지 충류일지 우리가 구분할 수 있다는 겁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실험을 해서 봤더니 레이놀즈 수가, 이렇게 정의된 레이놀즈 수가 2000보다 크면 이때는 그 유동은 터뷸런트 유동이 되고,
2000보다 작으면 라미나 플로어가 되더라 라고 하는 것을 밝혀냈습니다. 하나 강조하는 거는 파이프 유동에 대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파이프 유동에 대해서 2000이라는 기준이 있다는 거예요. 파이프 유동이 아니고 다른 유동이면은 숫자는 달라집니다. 그래서 어쨌거나 라미나 유동하고 터뷸런트 유동을 구분하는 대표적인 방법은 바로 이 레놀즈 수를 보면 된다. 그죠? 파이프인 경우는 그게 기준이 2000이 되는데 2000보다 크면 터뷸런트 플로우고 2000보다 작으면 라미나 플로우예요. 여기 D라고 하는 것은 특성 길이를 파이프로 이름으로 썼다는 겁니다. 그래서 레놀즈 수가 예를 들어서 뭐 1000이다. 내가 어떤 파이프 유동을 내가 지금 연구하고 있는데 이 파이프 유동의 레놀즈 수가 1000이더라. 그러면은 저 유동은 그 유동은 라미나 플로우인 게 확실할 것이고 레놀즈 수가 만이더라. 그러면은 터뷸런트 플로우인 게 확실한 거죠. 근데 예를 들어서 내가 한 봤더니 한 1950이더라. 애매하죠. 2000보다 작긴 작은데 그러면 100% 라미나 플로우일 것인가? 이 경우는 잘 몰라요. 대충 기준이 이렇다는 거지. 경우에 따라서는 2000이 넘어도 라미나일 수 있고 2000보다 작아도 터뷸런트 플로우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2000보다 크면 터뷸런트고 2000보다 작으면 라미나 플로우고 2000하고 비슷하면은 그때는 몰라요. 직접 테스트를 해봐야 알아요. 이런 식으로 아시겠죠? 그건 왜 그러느냐? 파이프 벽이 얼마만큼 매끈하냐, 얼마만큼 거치느냐에 따라서 다를 수도 있고 저수지 안에 유동이 얼마만큼 얌전하게 있느냐, 여기서 막 수월이 있는 유동인데 파이프로 들어오는 경우하고 정말 얌전하게 있는 유동인데 파이프로 들어오는 경우가 다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다른 조건들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기 때문에 절대값 2000이 이 2000이 절대적인 값이 아니고 경량이 그렇다는 것만 여러분들이 아시면 됩니다. 중요한 거는 레놀즈 수를 기준으로 판단을 한다 라는 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라미나 플로우하고 터뷸런트 플로우가 있으면 이거의 특징이 뭐냐 설명했죠. 그래서 유체 입자들이 얌전하게 운동한다. 그렇죠? 열과 오를 맞춰서 얌전하게 운동한다. 그럼 라미나 플로우고 유체 입자들의 운동 양상이 랜덤하다. 그럼 터뷸런트 플로우인데 그거 말고 속도 프로파일을 한번 보게 되면 파이프 유동이다 라고 하면은 속도 프로파일이 라미나인 경우 이 위치에서 이게 파이프 유동 원형 파이프다 하면 이 위치에서 속도장을 한번 재보면 파라볼릭 속도 분포를 보입니다. 포물선 그래프 있죠. 정확하게 이렇게 됩니다. 왜 파라볼릭이 되는지는 나중에 2학기 때 배울 거예요. 그래서 이 지점에 위치하고 있는 유체 입자는 계속해서 같은 속도로 이렇게 이 하루를 흘러갈 거예요. 파이프 지름이 바뀌지 않는다면은. 그런데 난류 유동은 어떻다 그랬어요? 속도장이 어느 한 지점의 속도를 측정을 해도 계속 바뀐다 그랬죠. 그래서 매 순간순간마다 속도장이 바뀌는 거예요. 여기서 이렇게 하나의 매끈한 게 나오는 게 아니고 매 순간순간마다 같은 지점이라 하더라도 속도장이 바뀔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걸 오랫동안 측정을 해서 측정값을 평균을 내면 평균값은 존재하겠죠. 지금 여기서부터 요걸 0초라고 생각하고 여기까지의 시간이 뭐 t1이라고 하면은 0부터 t1까지 평균 보면 알 수 있죠. 0도가 평균값이죠. 그죠? 그래서 이런 평균값 U바는 평균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터뷸런트 플로우인 경우 평균값에 대해서 한번 벨라시티 프로파일을 보게 되면 평균값은 말 그대로 평균이니까 시간에 대해서 안 바뀔 거예요. 충분히 오랫동안 측정을 하면. 그래서 평균 속도장을 보게 되면 이런 속도 분포를 보입니다. 라미나 플로우하고 비교를 해봤을 때 이런 속도 분포를 보여요. 가운데 부분이 라미나 플로우보다 훨씬 플랫하고 가장
가장자리 부분이 속도가 훨씬 더 빠르게 상승하죠. 속도가 0에서부터 노슬립 컨디션을 만족해야 되니까 0에서부터 최대값까지 상승을 하는데 터뷸런트 플로일 때 훨씬 빠르게 상승했다가 가운데 영역에서는 거의 비슷한 속도 분포로 보이고 그 다음에 다시 빠르게 0의 값으로 줄어듭니다. 이런 특징이 있어요. 이게 터뷸런트 플로의 특징입니다. 왜 그러냐? 왜 라미나 플로어는 파라볼릭이고 터뷸런트 플로어는 이렇게 이런 특징을 보이느냐? 생각을 해보면 아까 물감 예제에서 물감이 주사기 바늘에서 나와갖고 순식간에 주변으로 다 퍼져나간다 그랬죠. 터뷸런트 플로어인 경우는 그죠? 이게 유체입자들이 어느 한순간에는 가장자리에 있다가 다른 순간에 바로 또 중앙으로 옮겨가고 중앙에 있다가 또 어느 한순간에 가장자리로 옮겨가고 이런 것들이 수많은 유체입자 전체에 대해서 동시에 일어나니까 확산이 잘 되는, 움직임이 잘 되는 거예요. 물감이 확산이 잘 되는 거예요. 그렇다는 얘기는 모멘텀 입장에서 봤었을 때, 속도 입장에서 봤었을 때 터뷸런트 플로어다 그러면은 여기 있는 애는 일단은 지금 속도가 작죠. 날릴 때 요만큼의 크기를 갖고 있을 거예요. 그죠? 노란 걸로 표현을 하면 여기 있는 유체입자는 아마 정확하진 않겠지만은 평균적 확률적으로 이 정도 크기의 속도를 갖고 있을 거예요. 근데 얘가 다음 순간에 바로 옆으로 옮겨와서 다음 순간에 가운데로 왔다 그러면 가운데 왔었을 때를 보게 되면 이건 줄 잘못 잡았네. 자, 여기 있는 애 생각합시다. 그러면 얘는 속도 크기가 얼마나인데 얘가 가운데로 왔다 다음 순간에 그러면은 가운데로 왔었을 때 보게 되면 주변에 있는 다른 애보다 이 정도 속도 분폭에 차이가 생기죠. 그죠? 더 작은 속도를 가집니다. 가운데 있던 유체입자는 아까 전에 가운데 있던 유체입자는 만약에 이번 순간에 다음 순간에 가장자리를 옮겨가게 되면 주변에 있는 다른 유체입자들보다도 속도가 훨씬 더 크죠. 이 지점의 속도는 이 정도밖에 안 되는데 가운데서 내려온 애는 속도 분포가 있으니까 이만큼 더 큰 값을 가지죠. 그죠? 그래서 모멘텀 입장에서 봤을 때 큰 모멘텀을 가진 유체입자가 가운데 있는 유체입자가 가장자리를 하게 되면 작은 모멘텀 영역에 모멘텀을 공급해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작은 모멘텀을 갖고 있는 유체입자가 가운데로 오게 되면 가운데 지점에 모멘텀을 줄여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활발하게 일어나기 때문에 가운데에서 속도 분포가 어느 정도 균일해지는 겁니다. 람이나 플로에 비해서. 대신에 가운데 속도 분포가 이렇게 균일해짐에 따라서 동시에 질량 보존의 모습을 만족해야 되니까 가장자리 부분에서 속도가 훨씬 더 빠르게 증가가 되어야지 질량 보존의 법칙이 만족되겠죠. 그래서 왜 속도 프로파일이 평균 속도에 대한 속도 프로파일이 터뷸런트 플로에 대해서 저렇게 됐느냐,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확산이 잘 일어나서 유체 입자들의 랜덤한 운동에 의해서 확산이 잘 일어나기 때문에, 모멘텀의 확산이 잘 일어나기 때문에 속도 프로파일이 저렇게 가운데 부분에서 플랫하고 가장자리에서 이렇게 급격해진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유체입자들이 랜덤한 운동을 하기 때문에 터뷸런트 플로에서는 혼합이 잘 일어나는 거예요. 가운데 있는 입자들하고 가장자리에 있는 입자들을 사고 활발하게 혼합이 일어나니까 가운데 쪽에 모멘텀, 큰 모멘텀, 가장자리 쪽에 작은 모멘텀이 혼합이 잘 돼서 어느 정도 람이나 플로에 비해서 플랫한 그런 속도 프로파일을 보이는 겁니다. 이해됩니까? 터뷸런트 플로의 특징은 뭐 수도 없이 많은데 그거를 이제 학부 과정에서 다 이해할 수는 없고 이 정도 대표되는
특징을 잘 이해하면 됩니다. 터뷸런트 플로우는 유체입자들이 유동 전체는 아까 파이프 유동에서 당연히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유동이 전체적으로 하고 있죠. 전체적인 유동은 그렇게 형성이 되고 있는데 그 내부에서 상대적인 모습을 보게 되면 유체입자들이 아주 랜덤한 모션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감을 풀어주게 되면 물감이 순식간에 파이프 전체로 이렇게 혼합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고, 라미나 유동 유체입자들이 아주 얌전하게 움직이기 때문에 투명하게 보입니다. 투명하게 보이고 물감을 풀어줬을 때 얘가 물감이 하나의 라인을 그리면서 쭉 흘러간다는 거예요. 그걸 구분하는 기준은 레놀즈 수고, 파이프 유동에 대해서는 2000을 기준으로 해서 2000보다 크면 터뷸런트 플로우고 작으면 라미나 플로우가 된다 라는 겁니다. 질문 있어요? 예. 다시 질문을 다시. 두 번째 설명한 건 맞는데 그 설명한 건 이야기한 건 맞는데 그거하고 얘가 여기 있는 거하고 상관없어요. 얘는 비스코스 폴스를 계산해 보면 비스코스 폴스니까 당연히 점성계수 영향을 받겠죠. 그래서 오는 겁니다. 왜 이렇게 되는지 궁금하면은 한 학기 동안 참든지 아니면은 미리 실장을 한번 예습을 하든지 해보면 알 수 있습니다. 학기 말에 배울 거예요. 또 점성이 일정하지 않은 유체 유동은 아주 드물게 존재를 하고, 여러분들이 다루는 학부 범위내에서 다루는 유체들은 점성이 다 일정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는 잘 없는데, 만약에 진짜로 일정하지 않은 유동을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야 된다, 연구를 해야 되는 경우가 생기면 그때는 대표적인 그 점성 계수의 대표적인 값을 쓰겠죠. 레놀즈 수에 대해서. 점성 계수가 일정해지지 않으려면은 아주 여러 가지 특이한 조건들이 필요한데, 그런 경우에도 대표적인 점성 계수 값은 있기 때문에 그 유체에 대해서도 정해놓은 게, 약속해놓은 게 있기 때문에 그때 써갖고 레놀즈 수를 정의하면 됩니다. 또 충류랑 난류랑 섞여 있지 않습니다. 왜 섞여 있다고 생각하죠? 연속적이지 않게 나눌 수가 있냐고요? 이게 무슨 말이지? 그 얘기는 이제 좀 이따 할 거예요. 근데 레놀즈 수가 1000이다. 그럼 거기는 난류적인 모습을 전혀 안 보입니다. 바뀌지 않습니다. 레놀즈 수가 2000이 넘을 때 지금 이야기할까요? 친구가 물어본 게 뭐냐면은 좀 전에 얘 같은 경우, 파이프 유동 같은 경우 터뷸런트 플로우라 하더라도 처음에는 입구 근처에서는, 탱크의 입구 근처에서는, 여기 있으면 요 입구 근처에서는 라미나 유동을 보이고, 하류로 내려가면 레놀즈 수 2000보다 큰 경우에 요 입구 근처에서는 라미나처럼 보입니다. 근데 얘가 이제 조금 하류로 가면은 그때는 여기서는, 이 영역에서는 터뷸런트로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이 가운데 부분에서는 트랜지션이라고 해서 라미나도 아니고 터뷸런트도 아닌 그런 경우들이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레놀즈 수가 2000보다 훨씬 크다. 그래서 파이프 유동이 터뷸런트 플로우다 하더라도 입구 쪽에 아주 짧은 구간에 대해서는 라미나인 구간이 존재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라미나부터 터뷸런트로 옮겨갈 때 그냥 어느 한 위치에서 갑자기 변화되는 게 아니고 라미나도 아니고 터뷸런트도 아닌 그런 구간이 존재를 한다. 하지만 이 구간은 사실은 무지 짧아서 무시해도 된다는 거예요. 터뷸런트 구간이 생기는 이 영역에 비해서 일반적으로 이건 무지 짧습니다. 트랜지션 구간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어떤 순간에는 유동이 라미나처럼 보였다가 어떤 순간에는 터뷸런트처럼 보이는, 그래서 계속 매 순간마다 바뀌는 그런 구간을 이야기하는데,
이런 게 생기는 경우는 레놀드수가 2,000보다 클 때, 그리고 레놀드수가 크면 클수록 이 구간의 길이는 짧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난류라 하더라도 처음에는 라미나로 시작하고 트랜지션으로 갔다가 그 다음에 완전히 터뷸런트 플로인 경우로 넘어갑니다. 상식적으로 알아두세요. 또 유체이동을 구분하는 방법. 유체이동의 운동 양상에 대해서 라미나와 터뷸런트 플로우를 구분할 수 있다고 한다면은 시간에 대해서 스테디 플로우와 언스테디 플로우가 있습니다. 스테디, 언스테디는 뭐 많이 들어봐서 아는 거죠. 그래서 저거는 개념이 뭐냐면은 어떤 시간 동안에 관찰을 해봤더니 그 시간 동안에 유체 유동의 성질이 안 바뀐다 라고 하면은 스테디입니다. 그 시간 동안에 유체 유동의 성질이 계속 바뀌더라 그러면은 언스테디예요. 그래서 물리량을 우리가 수학적으로 표현을 할 때 다시 말해서 함수 관계로 표현을 할 때 함수의 인자는 좌표값이나 시간이 되겠죠. 오일러리안으로 관찰하게 되면. 그래서 스테디다 언스테디다 판단하는 기준은 시간에 대해서 어떤 물리량이 변하고 있느냐 변하고 있지 않느냐를 판단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만약 0이다 그러면 스테디예요. 시간에 대해서 어떤 물리량의 값을 관찰을 했는데 물리량을 관찰을 했는데 그것이 시간에 대해서 바뀌더라. 즉 수학적으로 얘기하면은 얘가 0이 아니더라 라고 하면은 언스테디입니다. 근데 이거는 라그란지안으로 관찰했을 때가 아니고 오일러리안으로 관찰했을 때 얘기할 수 있는 경우예요. 여기 지금 편미분이죠. 시간에 대한 편미분이에요. 그 말은 뭐예요? 좌표값에 대한 공간값에 대한 것은 고정되어 있는 거죠. 편미분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변수들은 고정해 놓고 그 특정 변수 하나에 대해서 미분하는 게 편미분이죠. 그래서 공간값은 픽스드 된 거예요. 어떤 한 유체 입자를 관찰했었을 때 그 유체 입자가 갖고 있는 속도가 변하더라 변하지 않더라에 따라서 스테디, 언스테디를 구분하는 게 아니고 아니라고 했어요. 어떤 한 특정 지점 위치를 내가 관찰하고 있는데 그 위치에 한 유체 입자만 있는 게 아니겠죠. 지금은 어떤 유체 입자가 있겠지만은 유동이 있으니까 다음 순간에는 다른 유체 입자가 그 위치를 차지할 것이고 그 다음 순간에는 또 다른 유체 입자가 그 위치를 차지할 거예요. 그죠? 그 위치에서 그 위치를 점유하고 있는 새로운 유체 입자들이 들어옴에 따라서 그 위치에 물리량이 바뀌고 있다. 그러면은 언스테디고 안 바뀌고 있다. 스테디라는 거예요. 속도를 물리량이 예를 들어서 속도라고 한다면은 내가 지금 한 지점을 관찰하고 있는데 그 한 포인트에서 속도가 계속해서 바뀌더라. 시간 오랫동안 측정해 봤더니 그럼 언스테디예요. 그 지점의 속도가 10분 동안 관찰했는데 10분 동안 안 바뀌더라. 계속 똑같은 속도더라. 그럼 뭐 그 유동은 스테디 유동이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어느 한 유체 입자를 정해놓고 걔를 따라다니면서 관찰했는데 걔 그 유체 입자 속도가 안 바뀌더라. 그거하고 스테디, 언스테디하고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그거는 라그란지안을 관찰한 경우고 스테디, 언스테디를 이야기할 때는 오일러리안으로 관찰했을 때 한 지점에서의 어떤 물리량이 안 바뀌면 스테디, 바뀌면 언스테디가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라그란지안, 오일러리안 개념을 이해를 해야지 그걸 알 수 있는 겁니다. 또 예. 뭐라고요? 라그란지 예. 지금 설명하는 게 완전히 틀렸는데? 응?
아니 내가 지금 그렇게 설명을 한 거고 지금 친구가 설명한 내용이 뭔가 지금 뭔가 크게 헷갈려갖고 설명하는 것 같은데 뭘 적절하게 물어보는지는 모르겠지만은 XY 좌표 시간에 대한 함수 라그란지 원래는 동일합니다. 그죠? 그래서 라그란지안에서도 XY 좌표와 시간의 함수로 설명하는 거고 오일러리안에서도 XY G 좌표와 시간의 함수로 설명하는 건데 라그란지안에서 좌표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내가 한 유체입자를 정해놨으면 그 유체입자 따라다니면서 관찰하는데 그 유체입자가 지금 어디 위치에 와 있는지 한 유체입자가 지금 어느 위치에 있는지 그 위치 정보를 알려주는 게 좌표값이 되는 거고 오일러리안에서 XYZ 좌표값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지금 어느 지점을 관찰하고 있는지 그 지점을 이야기해 주는 거죠. 그거하고 지금 이거하고는 상관없는 얘기예요. 또 질문 있어요? 예. 뭐가 있을 것 같아요? 뭐라고? 변이? 유체이동이 어떤 유체이동이 있는데 유체이동이 지금 바뀌더라 안 바뀌더라 유체입자의 위치가 바뀌더라 안 바뀌더라 이게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응? 정지한 유체다 정지하지 않은 유체다를 갖고 스테이드 스테이드를 얘기할 것 같아요? 응? 유체의 속도는 세 방향으로 다 존재하겠죠. 일반적으로 벡터 값이니까 한 방향만 있을 수도 있겠지만 여기 물리라고 하는 거는 속도일 수도 있고 가속도일 수도 있고 밀도일 수도 있고 온도일 수도 있고 말 그대로 물리량이에요. 유체에 갖고 있는 물리량 에너지일 수도 있고 질량일 수도 있고 그죠? 근데 위치는 아니겠죠. 위치가 안 바뀐다는 얘기는 유동이 없다는 얘기니까 그렇게 구분하진 않겠죠. 또 예. 그쵸. 예, 정확하게 설명했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라그란지안적으로 관측을 하게 되면 어떤 유체입자가 정해져 있으면 걔가 시간에 따라서 움직이죠. 시간만 알면 그 유체입자의 위치는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시간에 대한 함수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는데 왜냐면은 그 시간 어떤 시간이라는 걸 알면 그 유체입자가 어디에 가 있는지 아는 거니까. 그죠? 그래서 예를 들어 야구공이 날아간다. 야구공이 유체입자다. 야구공이 이제 또 홈런을 쳐갖고 날아갔다. 라고 하면은 야구공의 궤적이 있죠. 시간에 따라서 딱 맞는 순간이 0초고 그다음부터 쭉 홈런까지 날아갈 때까지 매 시간마다 그 공의 위치는 정해져 있잖아요. 그죠? 한번 날아갔었으면 기록이 되어 있으니까. 그죠? 좌표는 더 이상 어떤 독립변수가 아닌 거예요. 시간이 정해지면 그 공이 위치했던 좌표값은 정해져 있는 거예요. 종속변수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고 오일러리안을 관찰했다 라고 하면은 다른 거죠. 오일러리안을 관찰했다는 것은 야구공을 따라다니면서 관찰하는 게 아니니까 카메라가 있으면 카메라가 어느 한순간에 한 점만 한 곳만 이렇게 응시하고 있는 거고 그죠? 관중석에 어떤 예쁜 커플이 있어갖고 그 사람들만 카메라맨이 찍고 있었는데 마침 그 카메라의 뷰 안으로 홈런볼이 지나간 거예요. 시간에 따라서 홈런볼의 위치는 다 바뀌죠. 그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 홈런볼의 위치가 바뀐다는 건 중요한 게 아니고 그래서 이렇게 있으면 여기 Y 좌표 여기 X 좌표 있으면은 여기 지금 각 지점마다 좌표 값을 다 있겠죠. 그죠? 그러면은 공이 유체입자라고 생각하면은 유체입자가 공이 이렇게 지나갔다 카메라 뷰 안에서 그러면은 이 순간에 이 지점의 속도는 그 공의 속도일 것이고 또 이 순간에 공이 여기 있을 때 이 순간에 유체의 속도는 공의 속도겠죠. 그죠? 근데 공이 하나만 있고 다른 건 없었으니까 나머지 시간에 대해서는 이 위치는 속도가 0이겠죠. 그죠? 다른 거예요. 여기서는 좌표값하고 시간하고는 독립변수죠.
좌표값은 다 고정되어 있죠. 내가 보는 지점의 좌표값들은 이미 다 내가 설정해 놓은 거예요. 각 좌표값에서 시간에 따라서 어떤 운동을 보이느냐 그걸 관찰하는 것이 오일러리안입니다. 또 궁금한 거 있어요? 예. 상관없습니다. 템포를 쳐도 상관없죠. 압력도 마찬가지죠. 여기 그 내가 관심 있는 물리량이면 다 되는 거예요. 일반적으로는 보통 속도 갖고 얘기를 하겠죠. 유체유동에서 제일 중요한 게 속도니까. 사실은 다 압력이나 속도나 이런 것이 다 나중에 이제 배워보면은 연결되기 때문에 압력이 고정되면 속도가 고정되면 압력도 어떤 유동에 대해서는 완전히 고정될 수밖에 없고 압력이 변하면 속도도 바뀔 수밖에 없고 그런 관계들이 있습니다. 또 유체유동을 구분하는데 non-uniform, uniform이라고도 구분합니다. 이건 뭐냐 하면은 우리말로는 균일, 유동장, 비균일, 유동장이라고 하는데 뭐 스테디, 언스테디와 마찬가지로 모든 물리량에 대해서 다 적용할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대부분 속도를 갖고 얘기를 합니다. 속도가 균일하다, 속도가 비균일하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스테디, 언스테디가 시간에 대해서 물리량이 변하냐 변하지 않느냐를 관찰한다라고 한다면은 유니폼, non 유니폼은 공간에 대한 얘기입니다. 어떤 한순간에 예를 들어서 속도를 봤다. 모든 좌표 지점에 대해서 내가 관심 있는 모든 좌표 지점에 대해서 속도 벡터가 다 이렇게 동일하더라. 방향과 크기가 다 동일하더라. 그죠? 그럼 이거 균일 유동장이에요. 균일하죠. 호모지니스하죠. non 유니폼 플로는 어떤 거냐? 저 벡터들 중에 하나만이라도 크기나 방향이 다르면은 non 유니폼이에요. 이렇게 있다가 하나만 이렇게 됐다. 그죠? 아니면 두 개가 그렇게 됐다. 상관없습니다. 한눈에 봐도 균일하지 않죠? 이게 non 유니폼이에요. 그래서 얘는 어느 공간을 딱 보고 있는데 그리고 어느 한순간에 속도가 다 똑같으냐 속도 벡터가 같으냐 다르냐에 따라서 구분하는 것이 유니폼, non 유니폼 플로우입니다. 난류 유동 같은 경우 매 순간순간마다 속도장들이 바뀐다 그랬는데 속도가 바뀐다 그랬는데 그죠? 어느 한 지점이라고 하더라도 속도가 계속 시간에 따라서 계속 바뀐다 그랬죠. 난류 유동은 그 자체적으로 비균일 유동인데 그래서 더 이상 논할 필요도 없는데 시간에 대한 평균 속도 있죠. 아까 전에 말했던 유바라고 하는 거 평균 속도를 갖고는 평균 속도는 유니폼할 수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매 순간순간 그 포인트에서 속도는 계속 바뀌지만은 평균 해봤더니 모든 지점에서 속도는 다 똑같더라. 시간에 대해서 오랜 시간 동안 측정해서 시간에 대한 평균을 구해봤더니 모든 지점에서 속도가 다 동일하더라. 그래서 난류 유동에서 평균 유동장은 균일하다라고 말할 수는 있다는 거예요. 근데 난류 유동에서 매 순간순간의 유동은 무조건 항상 non 유니폼 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확률적으로 우연히 난류 유동에 대해서 어느 한순간에 균일할 수도 있겠지만은 그거는 확률적으로는 일어나지 않는 확률이 그냥 0이라고 생각해도 무방한 그런 아주 예외적인 케이스니까 일반적으로 이야기할 때 난류 유동은 매 순간 non 유니폼하다라고 생각하는 게 맞고 다만 난류 유동의 평균 속도장은 균일할 수도 있다는 거죠. 여기 이제 사각살표는 속도 벡터 온도장을 갖고 열전달에서 예를 들어 온도장을 갖고 non 유니폼하다, 유니폼하다라고 얘기합니다. 뭐냐면은 온도가 모든 지점에 대해서 다 같더라. 온도가 어느 한 지점에서 다른 값을 가지더라. 그러면은 이때는 non 유니폼한 온도장이 되는 거고 같은 경우는 유니폼한 온도장이 되는 거예요. 지극히 상식적인 얘기예요. 또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은
1D, 2D, 3D 플로우로 구분하기도 합니다. 이런 말은 많이 쓰는데 그리고 아주 쉬운 개념인데 학생들이 제일 만만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가장 잘 모르는 구분 방법이기도 합니다. 1D, 2D, 3D 플로우를 보통 우리가 이야기를 할 때 뭘 갖고 구분을 하느냐, 물리량이 어느 공간이면 세 축 있잖아요, 그죠? 1D가 있고 2D가 있고 3D가 있다는 얘기는 뭐 X축 방향, XY 방향, XZ 방향으로 생각하면 그 물리량이 어느 한 방향의 한 축에 대한 함수거나 함수이면 1D 플로우고, 두 축에 대한 함수이면 2D 플로우고, 세 축 모두 다 그 물리량이 바뀌고 있다. 그러면은 3D 플로우라는 거예요. 함수로 표현하면 어떤 물리량이 X만의 함수로 표현되면 1D 플로우예요. 어떤 물리량이 X와 Y 함수로 표현되면 2D 플로우예요. 어떤 물리량이 X와 Y와 Z의 함수라고 하면은 3D 플로우예요. 무지무지 간단한 개념이죠. 근데 학생들이 항상 이걸 틀립니다. 내가 물어보면 틀려요. 왜 틀리는지 모르겠어요. 헷갈리지 마세요. 1D, 2D 플로우는 그 물리량에 대해서 그 물리량이 어느 한쪽 방향으로만 바뀌고 있으면 그때는 1D, 두 쪽 방향으로 다 바뀌고 있으면 2D, 세 쪽 방향으로 다 바뀌고 있으면 3D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어떤 두 개의 무한 평행 평판 사이에 유동을 한번 측정을 해서 속도를 알아냈더니 속도 분포가 이렇게 주어졌다. 두 개 무한히 큰 평판입니다. 무한히 큰 평판이고, 이 지점의 속도 분포를 봤더니 이렇게 포물선 속도 분포로 보입니다. 여기도 똑같은 포물선 속도 분포로 보입니다. 여기도 똑같은 속도 분포로 보입니다. 어느 지점에나 봤을 때 다 이렇게 똑같은 포물선 속도 분포를 보입니다. 쟤는 1D예요, 2D예요, 3D 플로우예요. 이 속도 분포를 측정하는 게 요 라인을 따라 속도 분포를 측정했는데, 여기서 해도 아니면 이 뒤쪽에 안에 여기서 해도 다 똑같은 속도 분포, 포물선 속도 분포를 보인다. 1D예요, 2D예요, 3D예요. 응? 좌표 값을 X, Y, 이 방향을 Z라고 하면 뭐예요? 1D 손, 2D 손, 3D 손. 이 지금 속도 분포가 이런데, 이 속도가 이게 예를 X방향 속도 U다 라고 했을 때, U는 지금 Y축을 따라서만 바뀌죠. X축을 따라서 안 바뀌죠. 여기 다 똑같고, Z방향으로도 이 위치를 옮겨봐 다 똑같으니까, 그죠? 당연히 1D 플로우예요. Y만의 함수죠. 근데 똑같은 유동인데 좀 더 하류로 갔더니 하류에 이렇게 넓어지는 부분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 앞에 파이프처럼 생긴 이쪽에서는 다 똑같은 포물선 속도 분포를 보이는데, 이 넓은 쪽에서는 당연히 속도 분포가 포물선 속도 분포라 하더라도 달라지겠죠. 이렇게 커졌겠죠. 이 경우도 마찬가지 X, Y, Z로 간다면 이 경우는 1D에요, 2D에요, 3D에요. 응? 이 경우는 2D가 되는 거예요. 당연히 Y축으로도 속도 분포가 바뀌지만은 우리가 관심 있는 이 전체 영역에 대해서 보게 되면 X축으로 똑같다가 여기서부터는 달라지죠. 그죠? X의 함수이기도 하니까 2D 플로우가 되는 거예요. 다른 Z 포지션에 대해서 제가 봤을 때 만약에 속도 분포가 달라지는
구간이 있더라. 그럼 그때는 3D 플로우가 되는 거예요. 질문이 있습니까? 평균 속도는 유니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유니폼은 한 지점 갖고 이야기하지 못하죠. 유니폼은 주변하고 이야기를 비교해서 봐야 되니까 한 지점 갖고 이야기 못하죠. 이 주변의 다른 지점하고 비교해봤을 때 속도가 같냐 다르냐를 비교하는 거니까 지금 질문이 틀린 거예요. 한 지점에서 속도를 본다는 얘기는 스테디 언스테디를 본다는 얘기죠. 또 네. 템퍼러처 스칼라예요 아니에요? 스칼라예요 아니에요? 그죠? 스칼라로 내가 템퍼러처도 비균을 할 수도 있고 균을 할 수도 있다 했죠. 온도 장이면 벡터예요? 응? 스케일러 필드란 말 안 들어봤어요? 응? 농도장, 온도장 안 들어봤어요? 그럼 그게 다 농도하고 온도가 지금 벡터가 되는 거예요? 필드란 거 하고 벡터하고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장 붙는 게 뭐예요? 무슨 속도장, 온도장. 그냥 속도장하고 온도하고 온도장하고 뭐가 달라요? 응? 어떨 때 장이라는 걸 붙여줘요? 응? 그거 알아야 되는데. 그게 바로 라그란지안하고 오일러리안하고 차이예요. 오일러리안으로 관찰을 했었을 때 필드라고 붙여줍니다. 속도 장이다 라고 하면 어떤 지역의 어떤 영역의 속도 분포를 이야기한 거예요. 어느 유체입자 하나를 딱 정해놓고 걔를 따라다니면서 관찰했는데 그 유체입자의 매 순간순간마다 속도를 기록한 것을 속도 장이라고는 절대 표현하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온도도 마찬가지고. 파이프 유동에서는 그렇다는 얘기지. 유동이 파이프 유동밖에 없어요? 아니죠. 유동장은 얼마든지 뭐 내가 만들게 상상에 따라서 다른 유동장이 있을 수 있죠. 지금 학생이 묻는 거는 내가 생각할 때 상상할 때 파이프 유동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죠? 지금 파이프 유동 아까 얘기했고 지금 이거 완전 다른 얘기, 일반적인 유동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파이프 유동이 아니고 우리 대기 중에 유동 생각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죠? 지금 바깥에, 이 건물 바깥에 지금 바람이 지나가는데 그 바람이 내가 관심 있는 영역부터 지상 10m부터 지상 20m까지 그 사이에서 바람이 다 균일할 수 있죠. 본인은 지금 이것만 생각하는데 유니폼, 논 유니폼 지금 내가 설명한 이 부분은 일반적 유동에 대해서 설명을 한 거라고요. 여기서는 물어보면 이 유동은 균일 유동이에요, 비균일 유동이에요? 난류가 툭누라고 치고 균일이에요, 비균일이에요? 이 균일 유동이에요? 균일 유동 정의가 뭐라 그랬어요? 속도가 다 같아야 되는 거죠. 여기 속도는 뭐예요? 지금 속도 크기가 이만하고 얘는 속도 크기가 이만한데 속도 크기가 다르잖아요. 비균일 유동이에요. 어? 또
예를 들어서 요 지점에서 아까 지금 이게 x 좌표고 이게 y 좌표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특정 좌표 값이죠. 이 좌표 값에서 유체입자들의 속도를 측정을 해봤는데 이만큼의 크기를 가지더라, 평균 속도가. 그죠? 그렇죠. 그 경우에 유니폼하다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죠. 평균 속도장이 유니폼하다. 공간에 대해서, 예, 이거 편미분으로 이야기하면은 얘는 x, y, 그 다음에 z에 대해서 편미분 해보면 다 이것들이 0인 경우가 유니폼이죠. 고집 세죠. 그죠? 질문 잘했어요. 난류에서 예를 들어서 난류 평균 속도장 이렇게 나왔다, 응? 라고 했을 때 이 부분만 놓고 보면은 여기서는 속도가 유니폼 할 수 있지 않느냐. 실제로 쟀는데 속도가 크게 다 똑같다, 응? 이 부분만 확대해서 쫙 봤는데 속도 분포가 이렇게 다 동일하더라. 그러면 딱 요만큼 내가 관심 있는 부분은 이 부분인데 이 부분 안에서 속도 분포는 유니폼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실제 측정해봤는데 과연 이렇게 나올 수 있는지 없는지는 생각해봐야 될 문제죠. 실제 측정해보면 여기서도 약간의 속도 차이는 있을 거예요. 파이프 유동이라고 하면 안 같습니다. 다만 1%라도 차이가 있을 거예요. 어떤 경우에 유니폼할까 한번 생각해보세요. 스케일이 큰데 아주 큰 스케일의 유동인데 작은 영역만 내가 관심이 있어 그 부분만 들여다보고 있다. 거기서는 속도가 유니폼해질 수 있겠죠. 아니면은 실제는 넌 유니폼한데 내가 수학적으로 쉽게 접근하기 위해서 유니폼 유동이라고 가정할 수도 있겠죠. 이런 속도 분포를 가지는데 이렇게 하면 속도 분포가 어려워지니까 그냥 이거의 평균 속도, 공간에 대한 평균 속도로 생각해갖고 속도가 다 이렇다라고 유니폼 플로라고 가정할 수도 있겠죠. 그렇게 해서 어널리시스를 할 수도 있겠죠. 그럴 때 나는 이 유동을 유니폼 플로로 가정을 하고 어널리시스 한다 라고 말한다는 겁니다. 근데 유니폼 하다는 거의 의미를 아시라는 거예요. 또 질문. 예. 무슨 유동이요? 예. 예. 무조건 언스테디입니다. 그래서 그건 터뷸런트 플로우에 대해서 언스테디다, 스테디다 구분 안 해줍니다. 구분할 필요가 없으니까 무조건 언스테디니까. 다만 평균 속도는 터뷸런트에서 평균 속도 갖고 보통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평균 속도 갖고는 평균 속도가 변한다 변하지 않는다에 따라서 스테디, 언스테디라고 말해줄 수도 있겠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또 예. 벡터의 방향이 그렇다는 게 아니고, 응? 지금 요 라인을 따라 보게 되면 여기 x축이라고 하면 x축을 따라 보게 되면 x축이 왔는데 여기서 속도가 크기가 이만하죠, 그죠? 스피드가 이만큼 큰데 요 지점에서는 스피드가 줄어들었죠. 속도가 x의 함수죠. x 따라서 그냥 바뀌죠. 그래서 2D라는 거예요. y축으로 따라가도 속도가 0에서부터 시작해서 점점 커졌다가 0으로 줄어들죠. y 함수죠, 그죠? 그래서 2D라는 거예요. 학생들을 보게 되면 속도 벡터가 이러면은 1D, 속도 벡터가 이렇게 비스듬하게 x축하고 y축 비스듬하게 있으면은 이거 x 성분도 있고 y 성분도 있으니까 2D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또 속도장을 이제 1D, 2D, 3D까지 했죠.
구분하는 방법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또 중요하게 자주 등장하는 개념이 점성유동, 비점성유동입니다. 중요한 개념이에요. 유체유동에서 점성이라고 하는 것이 다른 고체나 동력학과는 다른 개념이기 때문에 거기는 없는 개념이기 때문에 비스커스 플로우다, 인비시드 플로우다, 점성유동이다, 비점성유동이다 로 구분을 많이 해줍니다. 그래서 유체는 어떤 유체든지 간에 점성계수는 가지고 있습니다. 점성계수가 0인 유체는 없어요. 그래서 점성계수의 값이 크다 작다로 비점성, 점성을 구분하지는 않습니다. 어떤 걸로 점성, 비점성을 구분하느냐, 유체유동을 봤는데 그 유체유동에서 점성의 효과가 지배적으로 나타나더라, 그러면은 점성유동. 똑같은 유체임에도 불구하고 이 유동에서는 점성 효과가 나타나지 않더라, 점성 효과가 지배적 역할을 못하더라, 그럼 비점성 유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점성 계수의 크기가 크다 작다 이걸로 구분하는 게 아니고 점성의 효과가 크다 작다로 구분합니다. 그럼 어떤 유동이 점성 효과가 크고 어떤 유동이 점성 효과가 작을 수가 있느냐, 딱 부러지게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하나의 유동이라 하더라도 위치에 따라서 어느 위치에서는 점성 효과가 거의 안 나타나는데 특정 위치에서 점성 효과가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의 유동에서도 하나의 유체로 이루어진 하나의 유동에서도 이 지역은 비점성으로 볼 수 있고 이 지역은 점성으로 봐야 된다 라고 이야기도 할 수 있기 때문에 딱 두드러지는 구분 기준은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참고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은 레놀드 수입니다. 아까 말했던 비스코스 폴스와 이너셜 폴스의 비인 레놀드 수가 여기 비스코스 폴스가 있죠. 당연히 점성 효과가 크면 비스코스 폴스는 클 거예요, 그죠? 점성 효과가 작으면 비스코스 폴스도 작을 거고, 그 말은 레놀드 수가 크면 비스코스 폴스는 작다는 얘기고, 레놀드 수가 작으면 비스코스 폴스는 크다는 얘기죠. 그래서 뭐 D는 보통 파이프 유동을 할 때 이야기고, 일반적으로는 보통 그냥 어떤 길이, 특성 길이를 이야기합니다. L이라고 표현하는데, 레놀드 수가 1보다 훨씬 크면, 많이 크다는 얘기예요. 많이 크면 이너셜 폴스가 비스코스 폴스보다 훨씬 크다는 얘기니까 일반적으로 인비시드 플로우입니다. 그래서 레놀드 수가 1보다 크면, 훨씬 크면 비스커스 효과가 없는 비점성 유동이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해줄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 유동장 안에, 내가 관심 있는 유동장 안에 고체 경계면이 있어서 그 유동이 교체 경계면에 의해서
영향을 받겠죠. 당연히 노슬릭 컨디션이 부여돼야 되니까. 그 고체 경계면 근처에서는 아주 근처의 얇은 층에서는 레놀드 수가 아무리 높아도 점성의 효과가 두드러지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걸 설명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정리하면 레놀드 수가 1보다 훨씬 크면 일반적으로 인비시드 영역인데 그 영역 안에 만약에 고체 경계면이 있으면 고체 경계면 부분은 비스코스 이펙트가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하는 겁니다. 이거를 인류가 알게 된 지가 얼마 안 됐어요. 100년밖에 안 됐습니다. 100년 전에는 사람들이 되게 헷갈려 있어요. 이게 비스코스 플로하고 인비시드 플로하고. 근데 100년 전에 걸출한 학자 한 분이 나타나고 이걸 정리를 잘 해줬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배우는 거예요. 자세한 얘기는 이 부분에 대한 자세한 얘기는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